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론 수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어휘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어휘하면 국어의 꽃입니다. 실은 이제 한자어 비중이 높긴 하지만 실은 이제 고요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자, 굉장히 아름답지만 실은 일상에서 많이 이렇게 쓰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최근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해서 많은 고유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교재 안에 보면 단어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은요, 전부 다 기출됐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특성상 자, 문제은행식 이런 출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을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자, 언어의 의미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 의미 또는 주변적 의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데서 쓰일 수 있는 문맥적 의미, 아니면은 사전적 의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고유어의 사전적 문맥적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에는 좀 중요 표시를 해두시고요. 왜냐하면 항상 한 문제 이상은 사전적 의미의 하나, 문맥적 의미의 한 문제씩은 반드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자, 그럼 일단은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 그러면은 어휘의 종류 중에서 어떤 아이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다이어와 동음이의어라는 요 표제어를 적어놨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사전을 딱 검색을 하시면 종이 사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검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자, 사전을 딱 찾으면 일단 검색을 시작을 해요. 자, 손이라는 단어를 내가 찾고 싶어. 그래서 검색을 하면 자, 사전상의 처음 화면에 자, 손원, 손투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는 같지만 음이 다른, 소리가 다른 누가 등장을 하게 되나요? 그치요? 바로 얘네들이 바로 동음이의어지요. 자, 얘네들이 등장을 해요.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대략적인 뜻을 보고 난 다음에 자, 1번 단어에 이렇게 딱 누르지요. 자, 그러면은 요런 경우 신체와 관련된 신체 요 팔 아래 부분이야 라고 요렇게 자, 첫 번째 쓰여진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확장을 시켜가지고 일손이라던가 또는 노동력이라던가 아니면 꾀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요 관계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치요? 바로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의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리고 동음이의어에서 요 번호 있지요. 얘를 보통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쵸? 바로 어깨번호라고 얘기해요. 자, 어떻게 보면 사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이제 사전을 가지고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보기 위해서 요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이 바로 중심적 의미가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 나머지 2번, 3번 요 부분이 바로 주변적 의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교재를 통해서 그러면은 손이란 단어가 어떻게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중심적 의미는 1번에 나온 뜻을 보면은 신체기관의 그 앞부분, 자, 팔목 끝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이어의 주변적 의미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력이라던가 일손이라던가 관계라던가 꽤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지요.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하면 흔히 우리가 설명문이나 논설문, 특히나 이제 설명문의 경우에 정보 전달적인 글이다 보니 자, 사전적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 있지요. 자, 그런 경우는 문맥적 의미라고 얘기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자, 얘네들이 짝꿍인데 지시적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봤던, 2번에서 봤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가 합해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은 이제 비문학적인 글에서 주로 사용이 되지요. 자, 그런데 함축적 의미가 나왔어요. 얘는요, 어떤
단어를 딱 보고서 우리가 지시적 의미를 갖는 단어를 딱 보고서 뭐 길이란 단어가 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마구마구 문학 작품에선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길이 힘든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쉬운 길일 수도 있는 그런 연상이나 내포의 작용을 하는 걸 함축적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문학적인 글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 특히 시에서 많이 활용이 되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좀 가볼게요. 의미의 변화로 들어갈게요. 자, 그런데 의미 변화의 원인이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교재에서는 뭐 언어, 역사, 사회, 심리.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을 받아서 언어들이 변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언어적 원인이 있어요. 이건요, 언어끼리 이렇게 안 만날 것 같은 애들끼리 언중들이 사용할 때 만나게 만들다 보니 뭐 부정적 의미로 바뀐다거나 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주책 없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좀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냐고요? 자, 일단은 뜻을 먼저 볼게요. 뜻이라는 건 뭐죠? 바로 줏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판단력이나 자기만의 주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얘가 없다라는 애와 만나다 보니 줏대 없다의 의미로 쓰이게 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 왜 이렇게 주책이 없니라고 하는 말보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머 너 왜 이렇게 주책이야 이러면서 그냥 주책 플러스 이다의 서술격 조사를 쓰인 형태를 더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짜잔 2016년 12월에 얘를 갖다가 언중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자, 주책 없다만 표준어가 아니다. 주책이다도 표준어로 넣자라고 해가지고 표준어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자, 주책이다가 표준어예요. 근데 얘는 분명히 주책이란 단어하고 서술격 조사만 결합됐기 때문에 줏대가 있다라는 것으로 쓰일 것 같지만 실제 뜻풀이를 보면 줏대가 없다라고 쓰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와 누가요? 주책 없다가 복수 표준어의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자,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최근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요, 반드시 시험에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책이라는 애는 원래 명사예요. 그죠? 아까 뭔가 줏대가 있어. 사람이 소신이 있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서술격 조사가 지금 결합이 됐어요. 자,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은 얘 사전상에 넣어줄 법도 한데 실은 그런 그 근거를 달아놨죠. 얘는 표제어로 넣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혀놨어요.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자,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겠다. 자, 사전을 아무리 이렇게 찾으셔도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표준어로 등재된 단어를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뭘 좀 볼 거냐면요. 거기 아래 있는 우연치 않게, 우연찮다라는 단어인데요. 얘도 원래 우연하다가 공교롭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우연찮다, 얘를 부정한 말까지도 뭐죠? 우연하게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원인을 좀 볼 텐데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변했지만 단어가 남아 있는데요. 대상이 변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갑이란 단어가 있다고 치면 얘는 우리 지금 돈 넣는 거, 지폐 넣는 거를 지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 지갑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갑이라고 불렸던 거고요. 점점 시대가 지남에 따라 소재가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걸 역사적 원인에 의해서 단어가 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가지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사회적 원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특수집단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 특수집단에 쓰였던 것이 일반 언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특수집단에서 일반 언어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교재에 제시된 내용도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언어가 특수 집단에 들어가서 종교적 색채를 띠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의미의 특수화라고 부릅니다. 자, 의미의 특수화. 자, 그러면 어떤 예가 있냐.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종교적으로 말씀이라는 것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치요.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 시련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건 바로 뭐죠? 종교적 시련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 종교적 실현. 자, 요런 뜻으로 이제 특수화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심리적 원인을 좀 볼게요. 심리적 원인은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거나 또는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완곡어로 또는 은유적으로 돌려서 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 곰이나 형광등은 어떨 때 쓰는 말이죠? 애가 좀 우둔하다, 좀 미련해 보여, 요럴 때 쓰는 말이 되겠고요. 자, 컴퓨터 똑똑하다인데 최근에는 어떤 단어가 더 똑똑하다를 잘 표현하죠? 그치, 알파고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똑똑함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지요. 자, 이런 경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 변화의 유형. 그래서 자, 우리가 언어의 특성 중에 이제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실은 비문학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의미의 확대라는 건 이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내용 영역이. 자, 그래서 뭐 지갑이라는 게 소재가 확대됐다. 그 다음에 영감이라는 단어는 벼슬 해서 자, 나이 드신 어른 남자를 나타내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세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죠? 손만 닦는 건데 얼굴까지 확대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자, 그와 반대로 이제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집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여자를 이르는 말에서 최근에는 뭐죠? 그쵸, 여자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언어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의미의 이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미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단어는 그대로인데 이게 현대에 와서 뜻들이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셔 홀빼이셔도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어린 백성 하면은 어리석단데 실제로 현대어에 와서는 어떻죠? 그치요. 바로 어리석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자, 어여쁘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예쁘다 이렇게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불쌍하다, 가련하다, 자, 이런 의미로 쓰였었고요. 자, 방송하면은 우리는 전파와 관련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죄인을 갖다 풀어주는 이 석방의 의미로 쓰였었죠. 자, 이렇게 단어는 그대로인데 의미가 변모하는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고유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고유어 지금 사전식으로 지금 모아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학습하실 때는 예문을 항상 여러분들께서 먼저 읽으시고 이거 이런 뜻 같은데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 얘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단어들만 좀 체크하셔서 한번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탈이란 단어를 좀 볼게요. 뭐 일이 잘 돼가는 걸 이렇게 방해하는 거, 트집이라던가 또는 이것의 샘말 뭐가 있을까요? 그치요? 까탈이란 단어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트집 잡아서 막 까다롭게 군다. 그래서 까탈의 단어하고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표준어에서 또 추가된 단어가 있어요. 얘가 나온 김에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기존에 표준어로 뭐만 썼었냐면 뭐 순탄지 않다, 그 다음에 별스럽게 취향이나 그런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까탈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흔히 까다롭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번 표준어 개정을 통해서 2016년 개정을 통해서 자, 까탈스럽다고 하는 단어, 그 다음 요것의 작은 말인 가탈스럽다를 추가 표준어로 인정을 해줬죠. 자, 요것도 함께 정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거스럼이에요. 자, 거스럼이라는 건 손톱이나 이런 거 이렇게 왜 살이 살짝 일어난 거 있죠. 굉장히 따가운 거. 근데 여기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쇠파이프 같은 거 쭉 자르고 나면 끝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죠. 자, 걔도 거스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어의 결단, 한자어의 결단. 소리가 같아요. 하지만 뜻이 전혀 다르죠. 결단하면 물건을 갖다 완전히 망가뜨렸다, 또는 뭐 살림이 완전 망가졌다, 거덜났다,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자, 결단하면은 결정적인 판단을 해. 이런 판단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깜냥이라는 건 스스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자기 자신이 자기 능력을 헤아리는 걸 깜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좀 볼게요. 단출하다, 그러니까 식구가 적어가지고 이제 뭐 홀가분하다, 또는 여행 가는 때 이렇게 짐 같은 게 아주 간소화된 경우 단출하다라고 표기해야 되죠. 그런데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자,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아요. 단출하다라고. 그러니까 요 표기에 좀 주의하시고요. 달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뒤에 이제 해포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달포 같은 경우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그럼 해포는 뭘까요? 그쵸?
해가 조금 한 해가 조금 넘는 기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맨드리를 좀 미음해서 볼게요. 자, 맨드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옷을 입은 옷맵시 입죠. 뭐 요게 괜찮다. 또는 이제 물건에 쓸 수도 있어요. 물건이 좀 괜찮게 만들어졌는데 모양새가 이럴 때도 맨드리가 좋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다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물음 맞춤. 안 되겠는데 야 우리 둘이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야 쟤 불러와. 철수 불러와. 자, 물음 맞춤 좀 해보게. 그러면은 둘이서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뭔가 주거니 받거니 티격태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중재자가 필요하죠. 그럼 중재자 한 명을 놓고서 셋이서 자, 요 두 사람이 요 한 사람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막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런 것들을 물음 맞춤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비읍에서 또 하나 볼 게 있는데요. 자, 벼르다 원, 벼르다 투.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는 동음이유여가 되겠죠. 자, 벼르다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너 벼룰 거야. 너 벼르고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럴 때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벼르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몫을 갖다가 나눌 때 쓸 수가 있죠. 자, 쬐끄만 돈도 잘 별러 쓰기로 했어. 활용형에 좀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시옷 부분을 좀 가볼게요. 사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자어에 사단과 조금 이렇게 헷갈리시죠? 자, 사다리라는 건 사고나 탈을 이루는 말이고요. 사단하면 뭘까요? 일에 단서 또는 실마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손방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뭐 전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시죠? 얘는 뭔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솜씨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물건을 만지는 데는 아주 손방이야. 자, 요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다음 이제 표기에 주의해야 될 쌍시옷 부분에 싹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발음 어떻게 했죠? 싹수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뒤에 싹수라고 해서 절대로 된소리로 소리 내셔도 안 되고 표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싹수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응에선 어안을 좀 볼게요. 얘는요, 어이없어갖고 말 못하고 있는 이런 혀 있죠. 결국 너무 황당해갖고 말이 안 나온다. 어리둥절하다. 이럴 때 쓰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뭐 물고기요, 눈, 안. 그래서 한자와 관련돼서 이제 물고기의 눈이다 해가지고 얘의 뜻을 갖다가 잘못 풀이한 그런 문제가 한 2번 정도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수리 같은 경우엔 잔돈 또는 뭐 남는 수량을 나타내지요. 자, 그 다음 의뭉하다. 자, 의뭉하다. 어떤 단어와 연결을 지으셔야 되냐면 음흉하다와 연결을 지으세요. 겉으로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모자라 보여요. 근데 속으로 굉장히 은큼한 생각하고 있는 경우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쓴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겹다 하면은 왠지 겹자가 들어가서 지겹다라는 그런 느낌 드시죠? 한마디로 몹시 지겹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읒에서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소리가 똑같아요. 짬짬이, 짬짬이. 자, 똑같죠? 자, 그런데 자, 연음되지 않은 형태의 짬짬이는 짬이 나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여유가 나는 대로 그때그때라는 뜻이고요. 자, 연음돼서 쓰인 짬짬이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에서 쓰지 말아야 될 그 여러 사람이 입 맞춰 가지고 하는 약속이 있지요. 자, 우리 걔를 뭐라 부르죠? 기업들이 이렇게 담합하다가 또는 가게끼리 담합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 많지요. 자, 그런데 최근에 순화어로 뭐라고 바꾸라고 했나요? 그치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순우리말 짬짬이로 바꿔서 쓰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뭐 공포영화 같은 거 보거나 또는 놀라서 머리칼이 쭈뼛서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샘말로는 뭐가 있지요? 그치요. 바로 쭈뼛하다. 자,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쭈뼛하다? 왠지 잘못된 말 아니니?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샘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추레하다 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치읓에서. 자, 얘는 일단은 겉모양이 약간 뭐 깨끗하지 않고 생기도 없고 뭐 지저분해 보이고 요럴 때 써요. 그런데 두 번째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태도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외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추렴하면은 우리가 흔히 각자 이렇게 뭔가 잔치 같은 걸 치르기 위해서 각자 십시일반 내는 걸 얘기하는데요. 자, 한자어에 뭐가 더 많이 실은 사용됐었나요? 객출이란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얘를 갖다가 이제 추렴이란 단어로 이렇게 순화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푸내기와 풋내기.
풋내기. 자, 풋내기 하면 뭔가 경험이 없어서 조금 서투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근데 풋내기는 전혀 다른 뜻이죠. 내 가족, 내 살부치를 좀 이렇게 낮춰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히읗을 보시면 해포, 아까 달포에서 함께 봤었던 단어고요. 자, 이제 홀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임신을 한 여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흔히? 임신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홀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삑 잘못된 그런 단어지요. 자, 실제로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은 티읕 받침을 써가지고 혼몸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실제 딱 등장을 하면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자, 밑줄친 단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고 길처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는 길의 근처, 뜻을 갖다가 줄여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이 끝나고 출염하여 잔치를 했다. 자, 각자 낸 돈이고요. 자, 우수리를 받는 대신 좋은 물건을 샀지. 그러니까 이렇게 잔돈 안 받고 좀 더 좋은 거 주세요. 몇 개 더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맞고요. 자, 결승에서 맞잡이끼리 붙어서 승부가 안 난다. 그러니까 힘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서로 힘이 비등비등한 요런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5번을 보시면 동생은 일찍 장가가서 풋내기가 4-5명이나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풋내기는 약간 이렇게 서투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가족이 4-5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럴 때 뭐라고 써야 되나요? 그렇죠. 바로 2번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푸내기라는 단어를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진 단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 형태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사전적 의미도 잘 보면은 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모순된 표현을 통해 가지고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문맥적 의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1번을 보시면 날씨가 추워졌어. 그럼 어떤 이불 꺼내야 될까요? 그렇죠. 두툼한 소이불을 꺼내야겠죠. 그런데 차렵이불을 꺼내 덮었어. 차렵이불 하면 그쵸, 얇은 솜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봤더니 솜을 두껍게 지은 이불이야. 그러니까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문맥을 좀 보시면 이렇게 모순된 그런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풀무질을 했다. 풀무로 바람을 일으키는 풍무질이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할 일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째. 그녀는 채머리를 앓듯이 계속 머리를 흔든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흔들리는 이런 병적 증상을 얘기하고요. 자, 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의뭉한 속셈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의뭉한 속셈이래요. 속셈이란 단어를 보니까 이 의뭉하다의 단어가 왠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굉장히 엉큼하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필수 고요어라고 해서 주제별로 좀 모아놨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1번을 좀 봐주세요. 날짜와 관련된 거.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제? 그제? 그저께? 자, 요런 단어들이 혼동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요걸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바람의 종류에 보시면 자, 동서남북 방향 있지요.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새바람, 한이바람, 맞바람, 댐바람. 자, 왜냐면 이게 문학 작품에 주로 자주 등장하는 고유어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발언과 관련해서.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웃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나와 있는 이제 고유어는 물론 한자어, 특히 괄호에 쓰여진 부분이 있지요. 자, 이 부분은 문학 작품에서 태도를 얘기하거나 또는 비문학에서 태도를 얘기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런 한자어거든요.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털웃음, 그래서 이 홍자가 떠들썩할 홍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드슴 하면은 이게 무시 뭐냐면요, 무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함께 막 웃는다는 얘기예요. 혼자 웃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무사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요. 자, 비웃음이라는 건 비웃을 조자 써가지고 조소라고 부르지요. 자, 그 다음에 선웃음. 선웃음은요, 막 꾸며서 웃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자가 뭐 선무다. 그 다음에 선잠, 이런 식으로 충분하지 않아, 서툴다라는 접두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쓰다. 쓸고, 고소. 자, 그 다음에 찬웃음은 냉소. 자, 요 단어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단위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이제 뭐 저울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저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자, 요런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 일단은 우리 곡식과 관련된 거 또는 액체와 관련된 가루와 관련된 말을 먼저 볼게요. 자, 얘네들의 순서를 가만 보면 한 대의 10배가 한 마리고요. 한 마리의 10배가 뭐가 되죠? 섬이 되죠. 한 섬이 되는 거죠. 자, 요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거 고등어 한 손, 조기 한 손 그러면은 몇 마리죠? 그렇죠. 2마리를 이르는 말이 되고요. 자, 최근에는 뭐 핵가족화로 인해서 이런 단위를 쓰진 않지만 채소나 과일에 100개씩 아무래도 도매시장에서는 쓰겠죠. 자, 그래서 100개를 보통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오징어 한 축 하면 몇 마리인가요? 우리 저기 동해 같은 데 가서 살 때 20마리가 되고요. 김이 이렇게 식탁김 말고는 이만큼 두께가 되잖아요. 걔네들이 보통 김 한 톡 그래서 100장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말을 좀 보도록 할게요. 누런하면은 더듬거리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망언하면은 망발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언하면 이 최자가 군더더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헌, 공말, 허설 빈말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에서 관련된 단어들을 좀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군소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요 군소리는 뭔고 하니 굉장히 뜻이 다양하죠.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실은. 자, 안 해도 될 쓸데없는 말. 우리 교재에 봤던 최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번을 좀 체크해 두세요.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헛소리 하는 경우 있지요. 자, 그런 경우 군소리라고도 얘기하고 헛소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굳은 소리,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그래서 왼편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방향의 그런 표시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왼소리라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흰소리 하면은 굉장히 허풍 떠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호언이라는 호걸 호자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건 뭐냐면, 자, 최근에 기출된 내용에서 이제 복고로 넘어가는 복고풍을 보여줬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를 이르는 한자어였어요. 자, 그래서 15세의 지약, 학문을 안다. 자, 그 다음에 약관. 아무래도 이제 자립을 해야 된다. 혼례를 치르는 그런 나이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립하면은 홀로 자립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부록 같은 경우에는 미혹되지 않아. 근데 마흔이라고 해서 판단 능력이 뛰어날까요?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지천명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정해준 그런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요절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지천명과 연결을 시키죠. 자, 이 순 하면은 귀에 이렇게 어떤 나쁜 말이 들려도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순응하시면서 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70살, 고이라고 보통 얘기하지요. 또는 종심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은 다시 이렇게 안 나왔던 문제들이 초기 문제들이 이렇게 한 번씩은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어휘 첫 시간이었는데요. 고요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전들을 보시면 사전 안의 내용을 보시면 기출됐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고요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자, 예문을 통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